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돌아왔죠? 그러게요. 중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한 주 쉬어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뵙네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다시 돌아왔고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 차마 미처 공지를 드리진 못했는데 저 개인적인 이제 사정들이 좀 빡세 가지고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요 지금부터는 쪼끔 더 이제 더 레귤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 자주자주 돌아와야죠. 그렇죠. 이제 자주자주 돌아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콘텐츠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뭐를 보면 좋겠는지." 이거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주변에. 아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좋은 주제로 오늘도 돌아오려고 했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말포이 님께서 준비를 해 주신 건데 요즘에 아주 핫하잖아요. "이보다 핫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뭐 요즘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엄청난 상승 추세에 대해서 우리 말포이 님께서 수급의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 주셨죠. 네. 이거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엄청난 많은 이제 팩터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저는 오로지 이제 수급만 이제 보고 봤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급은 잘 보진 않으시는데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지하게 보시진 않는데 조금 테이크어웨이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시작하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본 경험은 많이 없어 가지고 그냥 저는 원래 컨설턴트였고 또 완전 금융인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약간 정성적인 측면에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는 많이 해 보고 좋아하긴 하는데 수급의 관점으로 한번 봐 주신다고 하니 되게 좀 생소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알려 주십시오. 저에게 깨우침을 선사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정석이죠.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게 정석인데 요거는 이제 사파입니다, 사파. 요거 이제 사파나 거의 아니 마교 수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수급 이게 주식이란 게 결국 이게 매수와 매도에서 이제 싸움이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퀀트 트레이딩도 많아서 이 수급도 저는 쪼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이 뭐냐? 좀 이게 좀 전문 용어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주체들에서 얼마만큼의 매도가 있고 얼마만큼의 매수가 있고 그래서 이 주체들이 이 특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을 팔았냐. 순매도 그게 순매도고 얼마만큼 샀냐. 순매수죠. 순매수했으면은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만큼은 그 기간 이후로. 그리고 순매도를 했으면은 이제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만큼은 아예 팔았다. 가지고 있는 걸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 년을 한번 볼게요. 2025년 1 년간을 봤을 때는 이게 또 코스피 기준이고 다. 그래서 ETF가 제외가 될 수 있어요, 코스피는 이렇게 볼 때. 그래서 ETF 제외를 하면은 어 기 통칭 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내의 어떤 법인들은 기관을 봤을 때 19 조를 순매수했어요. 산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기타 법인이라는 데가 이제 11 조를 매수를 했고 순매수를. 그리고 개인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죠. 개미들인데 개미들이 이제 26 조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제 포린 인베스터들이 4 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관이 그냥 다 사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게 이제 맞는 거니까 매도 한 축과 매수 한 축이
합쳐져서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개인 외국인은 다 팔고 기관들이 막 다 받아 주고 한 해 동안 뭐 이렇게 된 것도 보이는데, 사실 이게 ETF를 포함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ETF를 포함하면은 기관이 18조를 순매도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기타 법인에 뭐 똑같이 이제 순매수 12조 순매수한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개인이 8조를 순매수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뭐 3조를 순매도한 걸로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ETF 포함과 제외를 어떻게 계산해 보면은 ETF만 얼마나 샀는지 나오죠. 얼마나 팔았는지. 그러면 보시면은 개인이 코스피 ETF를 약 35조를 순매수했고요, 1년 동안. 그래서 기타 기관들이 이제 그 금융기관 포함해서 다른 은행이나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가 한 15조를 또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금융투자기관, 이제 금융투자라고 하는데 보통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ETF를 이제 그 구조를 이제 보면은 ETF를 거의 순매도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조는 설명해 드릴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을 순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ETF 제외와 ETF 포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이제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 결론적으로는 처음으로는 이제 '수급의 원천은 ETF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가 거의 다 ETF로 갔기 때문에 ETF에서 오는 이제 그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그게 어쨌든 상 장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게 메인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 ETF 공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아마 말씀을 주실 것 같기는 한데, ETF라는 게 결국에 증권사의 상품인 거잖아요. 다양한 뭐 주식들이나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 가지고 이제 상장시켜서 그거를 되게 쉽게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도록 어떻게 펀드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 처음에 이 펀드가 조성이 되고 다른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판매가 될 때에는 그들 그 펀드를 조성한 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면 매도로 잡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 처음 조성할 때는 매도로 잡히지 않고요. 이게 그래서 ETF를 구조를 보게 되면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ETF가 어쨌든 그 운용 펀드이기도 하면서 상장된 주식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증권사가 매도로 잡히는 부분은 이 유통 시장에서 ETF를 그 수요자들한테 팔 때, 그 유동성 공급자로서 이제 그 ETF 자기들이 발행 시장에서 가져온 이제 ETF를 그 사람들에게 팔게 되거든요, 이제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모자라니까. 매수는 살 사람들은 많은데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유동성 공급자로서 증권사가 ETF를 매도시켜요, 계속. 그게 이제 매도로 잡히는 거죠. 그 수급에서는 금융투자 매도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 유통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게 그래서 팔아요. ETF 팔았잖아요, 이제 가져와서. 이 그럼 돈이 받는 건데, 어쨌든 이 돈을 다시 이제 그 발행 시장으로 넘깁니다. 그럼 운용사가 있죠. 뭐 삼성자산운용이나 뭐 미래에셋자산운용 같이 이제 큰 ETF 운용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넘겨서 그거를 현물 바스켓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게요. 코스피를 추종하게 하는 주식들을 이제 비율별로 사게 해서 똑같이 추종을 하게 하죠. 그럼 그 ETF는 자산이 그냥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지금 있는 시장을 추종하면서 자산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현물 바스켓을 가지고 있는 건 증권사가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비트라지죠, 일종의 차익 거래. 그러니까 이런 ETF와 ETF의 자산만큼의 이제 그 가격 차이 얼마 되진 않죠. 사실 이게 거의 뭐 몇 bp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어쨌든 무위험 차익을 계속 거둘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걸 이제 계속 수행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ETF는 자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만큼의 돈들이 다 이제 그 주식을 사는 데 쓰이는 인플로우로 자동 매매예요. 이건 프로그램 매매여서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게 돼요. 즉 그러면 아까 아 전에 말씀해 주 예.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ETF 관점에서 개인과 뭐 기관들의 순매수, 순매도를 봤을 때 기관들의 순매도 경향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발행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매도를 한 부분이 엄청 크게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결국에 ETF에 대한 매수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 한 해였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만약 그 ETF 제외했을 때 기관이 엄청 순매수했잖아요. 그게 다 ETF 인플로우 자금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걸 ETF를 넣어 버리면은 순매도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거를 계산했을 때 전부 다른 주체들이 ETF를 순매수한 금액에 거의 근접해요. 한 3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3조 정도 더 매도한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알숙하게도 이제 데이터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뭐 어쨌든 이제 거의 어쨌든 3조 정도의 차이만 나오고 한 50조 가량이 이제 그게 된 거 매도를 한 거니까 사실 비슷하거든요. 비슷 그러면 이제 거의 50조 가량이 이제 ETF에서만 거래가 됐다. 수급에서. 네. 그러면은 그 오 오히려 이제 또 ETF를 제외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숫자들도 기관이 19조 순매수인데 이들 중 상당 부분이 그 ETF 이제 발행 이후에 이거를 이제 다른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팔 때 받았던 현금으로 그 현물 바스켓을 구매를 하는 데 쓰인 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또 그냥 다르게 해석을 해 보자면은 결국 이 시장에서 뭐 개인이 됐던 뭐 외국인이 됐던 기존의 일반 주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렸던 것을 ETF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꾸는 한 해였다. 크게 보면은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ETF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을 다 팔았던 거고 개인들은. 그다음에 ETF를 그 돈으로 사들인 거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ETF를 양도를 하면서 이게 순매도로 잡히고 그다음에 그 ETF를 위한 현물 바스켓을 구매함으로써 순매수로 이제 다른 주식 관점에서는 지키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해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돈은 한정됐긴 한데 사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ETF에 자금이 몰릴수록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훨씬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수에서는 이제 비중 따라 사들이게 되니까 이 비중이 높은 대형주에도 대형주의 자금 유입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탑 2 인데 이 두 개가 거의 지금으로서 아마 50% 정도 될 거예요, 두 개가 코스피에. 여기에 그러면 50%의 이 인플로우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 음. ETF가 만약에 50 조를 샀다 하면은 25 조가 그냥 여기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매매가 되니까 뭐 그런 경향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제 ETF도 그 ETF의 전략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대형주만 추종하는 ETF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아 다른 다양한 주식들에 대한 그 비중이 더 높게 반영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ETF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의 인덱스나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섹터 혹은 그 테마 안에서 대형주들이 좀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ETF가 강세인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냥 일반 종목을 놓고 선택을 할 때에도 좀 더 비중이 큰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팁이 또 이제 넌지시 우리 말풍이님께서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뭐 팁을 사실 이거 좀 뭐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뭐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ETF라는 게 어쨌든 코스피 ETF라면은 당연히 이제 그 비율 그 뭐야 구성 비율만큼 그걸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순환자가 30% 면은 기계적으로 30 그 있는 거에 30%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사는 거야. ETF 돈이 들어오면은 30%를 무조건 거기다가 계속 사고, 계속 사고, 계속 사고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대형주가 오를 거고 뭐 당 다른 테마 ETF도 마찬가지 어쨌든 뭐 만약에 전기차 테마다 이러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거를 비중을 많이 둬요. 왜냐면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그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높은 게 오르면은 지수가 높 올라가는 거 맞으니까. 그럼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게 누가 막 그렇게 대형주를 페이버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돼 있고 자본시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구조를 알면은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의 장세가 어떻고 수급을 보면서 ETF에 팔을 작용이 몰리네.' 그러면은 대형주가 어쨌든 인플로가 더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사 놓으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꿀팁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ETF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엄청나게 강세였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수급 차원에서 숫자로서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이게 1 년을 좀 나눠서 그 ETF 시장의 추세를 살펴보면은 어떤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년을 봤는데 사실 저희가 2025 1 년에 균등하게 오르진 않았잖아요, 지수가. 그래서 이 지수가 오른 그 기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1 월부터 6 월까지는 이 지수 거의 안 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뭐 그때는 이제 늘상의 이제 코스피였죠. 박스권. 근데 이제 6 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또 이걸 보면은 6 월부터 8월 말까지는 막 크게 오르지 않아요. 그냥 서서히 옛날에 한 2020 년에 이제 3,000 까지 오를 때 그때 정도의 이제 상승장이었고 근데 9 월부터 연말까지가 엄청 올라요. 사실 뭐 거의 한 140% 정도 올랐나? 아닌가? 하여튼 100% 아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계산 못 했는데 다른 걸 계산한 걸 이렇게 착각해 가지고 그건 하여튼 많이 올랐고 1 월에도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기간별로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 그 6 월부터 8월 말까지는 음 그게 ETF가 크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뭐 5조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근데 외국인이 이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ETF를 매수한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주식을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 기간 동안에만 어 총 순매수 8조 그리고 ETF를 제외하면은 순매수 7조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기관이나 뭐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했고요. 이게 어쨌든 이 기간에서의 장을 좀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에는 이제 많이는 오르지 않았고요. 한 2,600 수준에서 3,100 정도까지 이제 올랐는데 그러면은 아니에요. 두분만 사장님이 20% 들어온데 아 거의 근데 이제 은행에 있던 거잖아. 그쵸, 그쵸. 근데 뭐 이후에 볼 거에 비해서는 뭐 많지는 않고 제 아 생각에는. 그쵸, 그쵸. 아 네 그렇죠. 뭐 커스피는 안 좋은 거긴 낮았다. 한데 좋은 거긴 한데 이후에 올 거에 대비하면은 이제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다. 근데 어차피 외국인이 많이 사 줬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9 월부터 연말까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왜일까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ETF만 보자면은 개인이 이 기간 동안에만 그죠 3분 아마 1개 분기죠. 1개 분기에만 거의 20조 가량을 ETF를 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이제 ETF는 매도했고요.
뭐 매수했지만은 뭐 거의 엄청 작게 옛날보다 훨씬 작고 뭐 1 조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외국인은 매수세가 이제 미미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조 가량이 뭐 다른 기관들도 ETF를 매수했는데 어쨌든 한 20조 가량이 이제 그냥 인플로우가 ETF를 통해서만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장을 이끈 거는 이제 '메이저한 수급은 ETF였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하자면 어쨌든 7 조의 외국인 순매수가 있던 거 물론 5조 정도의 ETF 순매수가 있었긴 하지만은 메이저는 이제 외국인이 7 조였으니까 이 장세에서는 한 20% 정도의 상승만 이제 가는데 이것도 엄청 큰 거고 사실 외국인이 7조 정도를 뭐 한 개 분기에 산 적은 많이 없어요. 웬만하면 이제 순매도를 했었고 이전까지 1 월부터 6 월까지는 계속 팔았거든요. 거의 10몇 조를 팔았었는데 네 그런 이제 측면에서 20% 밖에 안 오르지만은 9 월째 연말까지 20 조의 이제 거의 대규모 자금이 ETF에 몰리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들이 있다. 비교했을 때 ETF의 파급력이 훨씬 크다. 이런 걸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월을 이제 보면 1월 한 달 동안 보면은 이게 진짜 ETF가 엄청나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만 개인이 15조 원을 ETF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개 분기에 20 조를 매수한 거를 생각하면은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기타 기관들 뭐 은행이나 뭐 보험사 뭐 이런 데들도 5 조를 이제 매수했어요, ETF를. 그러면 뭐 한 20조 가량 넘게 한 달 동안 ETF 수급 들어왔는데 1 월의 상승폭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5천 찍은 날도 1 월이니까. 그래서 ETF가 거의 메이저한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 이제 지수 상승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이때 뭐 그냥 0.1조 1,000억 뭐 순매수했는데 이거는 뭐 코스피 시장에 대비하면은 거의 뭐 없는 거라 봐도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네요 진짜. 1월 한 달 동안. 네. 그렇죠. 1월 한 달 동안 이제 그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넣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제 매수세가 그냥 예 들어오는 거죠. 인플로우로 한 달에 20 조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시장에. 물론 뭐 팔았겠죠. 딴 거 팔았는데 뭐 돈 출처는 모르겠지만은 뭐 예 그렇게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과거에는 진짜 뭐 테마주니 뭐니 하면서 그냥 때에 따라서 어떤 특정 종목에 약간 마구잡이로 막 몰리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 최근 들어서는 ETF가 이렇게 뜨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성숙해 갔다는 방증이 아닐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ETF가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0년, 2021년의 상승장하고 좀 비교를 해 봤 수급 관점에서만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때는 이제 ETF를 제외하고더라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융 투자는 기관 순매도를 하고 개인이 완전 그냥 개별 주식들을 사서 이제 올리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3,000을 그때 찍었죠, 처음으로. 이제 그 1년 동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수급만 봤을 때는 개인이 어쨌든 순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인즉슨 개인들이 개별 주식을 다 팔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별 주식을 다 팔아 버리고 그거를 ETF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그게 주요한 원인은 저는 이제 지수만 올라요, 사실. 한국에서 개별 주식이 지금 이 파멸적인 상승 속에서 개별 주식들 특히 작은 주식들
그렇게 뭐 특정 이제 섹터나 특정 주식들 당연히 많이 올랐지만은 다른 이제 주식들, 그러니까 보통의 주식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걸 지수에 대비해서는. 그 말인즉슨 이제 그 셀렉션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아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하이닉스가 4 배를 가는데 사실 그 큰 게, 근데 작은 뭐 좋은 유망한 주식들 샀었는데 그만큼 안 갔거든요, 4배 정도. 사실 그 비교하자면은 10 배는 갔어야 돼요 원래는, 하이닉스가 4배 갈 때. 그렇지만 그게 아니니까. 사실 그리고 그러면은 지수를 사면은 사실 2 배를 버는데 굳이 위험을 테이킹하면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이제 다른 셀렉션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않았나. 이 장세 속에서는 차라리 지수에 그냥 말에 막 이렇게 담아 놓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도 좋고. 어 그래서 저는 ETF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개별 주식이 있던 사람들도 뭐 다 팔고 삼성전자 넣기엔 좀 그렇고, 그냥 ETF를 사면은 어쨌든 더 줄어드니까 리스크는. 근데 수익률은 비슷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뭐 일리 있는 포인트인데, 또 사실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런 찍기를 하기 좋아하는 성향의 개미들이 많았잖아요. 이 안에서 '나는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신념 하에 왠지 그냥 엄청 오를 것 같은 주식들 그냥 찍어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막 담고, 그런 경향성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경향성이 그래도 조금씩 내가 찍어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보다도 '그래 이제 그냥 전문가들을 믿자.' 아니면 '지수를 믿자.'라면서 ETF로 좀 포트폴리오가 시프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뭐 증권사들이나 ETF를 이제 발행을 하는 기관들의 뭐 전략적 경쟁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양성도 좀 옵션을 넓히는 데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도 ETF의 그 매력도가 높아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뭐 공급 측면에서의 ETF 매력도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변하지 아 않는 그래요? 상품이니까. 예. 뭐 코덱스 ETF, 뭐 타이거 ETF 사실 옛날부터 있던 거고, 그게 근데 거기에 자금이 몰리는 거니까 사실은 뭐 예 똑같은 건데, 그냥 사람들의 성향이 좀 바뀌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주식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주식 파멸적인 상승을 보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 개별 주식을 사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ETF를 그냥 사는 거죠. 만만한 ETF를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모잖아요 사실.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주식들, 뭐 이제 모르는 주식들이 막 오르면은, 뭐 중소형주가 오르면 사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삼성전자가 막 2 배, 3배 오르고 하이닉스가 막 4 배, 5배 오르고 막 이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들어본 거고 내가 아는 건데 나는 안 샀고, 그리고 주위엔 다 샀어. 많은 사람들이 샀죠 사실. 샀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안 올 수가 없죠 뽕어가.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차기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 이런 거는 차라리 그러면 'ETF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당연히 이제 예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이게 특정 종목 중심으로 이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그런 특정 종목들은 또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직접 사기는 또 살짝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ETF에 쏠렸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하이닉스를 예시로 들면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 ETF의 파급력이. 그래서 잘 아는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거의. 그래서 이걸 또 기간별로 봤는데 수급을, 그래서 6 월부터 8 월까지
네. 외국인 장세였으니까 외국인이 다 샀어요. 1.2조 원을 순매수했고 하이닉스만. 개인은 1,000억 정도 팔았 개인 1,000억 정도 샀고 이제 기관이 1.4조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순매도. 다 팔았죠 그때. 그리고 근데 요거는 이제 ETF가 포함된 건 거예요 아마 다. 이게 코스닥은 예 개별 종목은 안 나눠지더라고요 ETF랑 이게 그게.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하이닉스가 29.6%를 상승했습니다. 30% 정도? 예 이제 아마 외국인이 많이 사 줘서 그러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9 월부터 연말까지 이때가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의 하이닉스가 된 거거든요. 이때 150%가 올랐습니다. 150%. 이 엄청난 상승인데 대형주 치고는 이때 근데 외국인이 9.6조를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를 팔았다. 9.6조 원어치를. 개인이 3.7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그 기관이 5조를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6조를 순매수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한 1조 정도 판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금융투자가 엔간하면은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은 뭐 엔간하면 ETF에 그런 그 인플로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 최소 6조 정도는 어 예 ETF의 역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보통의 메커니즘을 통해 생각했을 때는 한 8조 정도? 8조 원 정도가 ETF에 로 인플로우 된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다 팔 때 ETF가 계속 사준 거죠 이제 계속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도 많이 사 줬고요. 그리고 3.7조 원 정도를 개인이 사준 거니까 사실. 네 그래서 이 콜라보죠. 개인이 ETF를 사는 거랑 개인이 또 이제 하이닉스를 사는 거랑 콜라보 해 가지고 외국인이 다 팔고 떠났고 네 그래서 이 지배적인 영향력은 ETF와 개인의 동반 매수. 결국에는 개인이죠. ETF도 거의 개인이 많이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달 보면은 또 외국인이 더 팔아요. 1.7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7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금융투자 이제 기관 그 증권사들이 1.4조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같은 메커니즘을 하면은 이제 2조 원 정도가 ETF에서 이제 인플로우 들어왔을 거다. 한 달에만 하이닉스에만 2조 원이. 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도 34.2%를 상승해요. 사실 이제 메이저는 거의 ETF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의 이제 그 수급에는. 네. 그런 걸 보면 좀 여실히 또 ETF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개별 주식 특히 대형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시장 뭐 MTS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ETF와 일반 뭐 매수 매도가 구분되진 않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융 투자와 기관과의 차익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ETF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어느 정도는 그냥 감을 잡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우리는 그냥 '하이닉스가 엄청 오르네. 시장에서 엄청 관심을 받고 있네. 사람들이 많이 사네.' 정도로만 해석하던 게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어떠한 그 투자 성향에 의해서 좀 오른 건지 나오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테이크어웨이를 저는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은 잘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누가 산 거 누가 파는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실 전통적인 투자를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투자하니까 누가 사고 누가 파는 거는 거기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좋은 거 이제 싸게 사서 파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고 다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퀀트나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은 쪼끔 투자를 하실 때 전략을 짤 때 좀 더 영향이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특히 한국장에서는. 그래서 이 제 개인적인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관점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적어도 코스피 안에서는 이제 ETF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고, 그리고 ETF도 개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이제 ETF 아까 보셨죠? 50조 중에 35조가 그 2025년 한 해 동안 ETF 매수가 50조로 보이는데, 그중에 35조가 개인들이 산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기관들이 훨씬 더 돈이 많을 텐데, 예. 15조 밖에 안 되고요. 35조가 이제 개인에서 온 거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게 ETF가 사실 지수를 올리는 역할도 하지만은 지수를 내리는 역할도 할 거예요, ETF를 팔아 버리면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리테일 인베스터는 공포가 왔을 때 이제 취약하거든요, 기관들보다 훨씬. 만약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팔아야 된다 이러면은 막 팔아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ETF를 그렇게 팔아 버리면은 ETF의 매도 파급력은 훨씬 더 세요, 그 개별 주식을 파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그만큼의 비율대로 팔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50%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 50% 살 때 그래서 엄청 많이 올리지만, 50% 빠진 게 막 15조 빠졌으면은 10 그럼 한 7.5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빼야 돼요. 그러면 이 개별 주식에 그만큼의 돈이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매도 파급력이 엄청 센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공포장에서는 훨씬 더 지수나 개별 주식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ETF가 프로그램 매매로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장 거래 약 70%가 프로그램 매매고요. 저는 ETF가 여기에 다수일 거라고, 절대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퀀트 투자를 거의 안 하거든요. 퀀트 투자 하우스도 많이 없고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가 되는 거는 ETF나 뭐 ETN 뭐 이런 건데, ETF가 아마 예 제일 절대 다수일 거 생각하고, 거래 대금 측면에서도 이제 ETF 거래가 약 40% 정도, 대금의 40%가 ETF 관련 거래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계산해 보면. 그래서 막대한 진짜 영향력이 코스피에는 미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좀 확실히 무서운 내용일 수도 있는 게, 사실 코스피가 박스권 이제 탈출하면서 지금 5천 가고 너무 이제 장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 없어진 거 아니냐. 이제 코리안 프리미엄 아니냐. 어 결국에 이 한국 시장의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새롭게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상승은 결국에 뭐 ETF 그리고 ETF를 사들이는 개인에 의해서 올라간 거고, 작년 한 해를 두고 보면은 뭐 ETF를 제외했을 때도 그렇고 ETF를 포함했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은 순매도 성향을 보여줬고, 기관도 사실 그 ETF를 위한 인플로우, 그 현물 배스켓을 잡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러면은 진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증시 성장률을 이끌어낸 건데, 그런 약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펀더멘털적 견해가 이제 막 바뀐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이 순간 약간 공포가 이제 개인들을 휩쓸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급락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의 성장세를. 네. 그게 이제 ETF 주도 시장의 어떤 리스크죠. 많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테이크어웨이가 좀 아까 월도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이 개선이 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 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뭐 타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의구심이 풀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어쨌든 지금의 현재 장세는 ETF가 주도한 걸 생각하고, ETF는 밸류에이션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개인들 어쨌든 개별 주식 다 매도하고 ETF로 사는 거라 뭐 그거에 대해 펀더멘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어쨌든 이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 그리고 밸류 디스카운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이 어쨌든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이 그거를 재평가해 주고 '한국 시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외국인 매수세가 9월 이후로는 유입이 많아요. 꽤 많은데 그렇다고 엄청 많지도 않아요. 이게 막 그냥 몇 조 수준인데 사실 외국인의 자금과 한국 시장의 어떤 규모에 비했을 때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봤을 때 하이닉스가 이제 증권가에서는 리레이팅 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막 이제 어쨌든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실적 엄청 늘어나고 주가도 막 4배 이상 가고 이제 옛날에 있던 밸류에이션이 이제 '마이크론 수준으로 간다. 똑같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외국인은 9 월부터 현재까지 12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판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리레이팅 되는 주식이었으면 팔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리레이팅 시켜 주고 얘네가 마이크론 뭐 수준의 그 정도의 밸류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아직도 한참 남았거든요. 거의 4배 더 가야 돼요 지금도. 뭐 2 배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팔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저는 계속 이때쯤에 고점이라서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시장이라는 게 이제 리레이팅과 밸류에이션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급을 잘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이 현상만 맞고 봤을 때에는 뭐 리레이팅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주가도 4배 가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좀 네 그런 부분이 아직 의구심이 있다. 그게 하나의 테이크어웨이. 완전히 이제 '한국 시장이 리레이팅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코리안 릴레이팅의 또 한 가지 축은 이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개선이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상법 개정도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도 하고 어 규제도 많이 넣고 하면서 뭐 확실히 그의 빚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어떤 이런 거를 또 좋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 많은 기업들이 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소액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정도의 파급적인 영향력이 있냐? 그랬을 때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그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사실 지수 상승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개선돼서 그 쪼끔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수 있어도 이미 얘네들 많이 올랐는데 단기간에 굳이 내가 지금 들어가서 뭐 이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개선되는 걸 기다리면서 막 인솔할 수 있을까? 그럴 다고 생각할지는 좀 미지수인 거죠 아직.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개인 자금이 저는 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보는데 이제 개인 자금은 당연히 한계가 있고 뭐 허수분도 아닐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지수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건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 파멸적인 지수 상승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건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건지는 미지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세 가지가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 테이크어웨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게 중요한 점들을 다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뉴스에 워낙에 코스피 불장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가 되고 좋은 면들만 계속 보여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약간 이 현재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를 계속 그냥 막 불붙이면서 현재의 상승세, 현재 그 시장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심리가 바뀌었을 때의 그 파급력은 진짜 반대급부로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딱 알려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테이크어웨이 포인트들을 잘 나열을 해 주신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실제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떠겠냐,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기만 할 것 같냐에서는 저희가 또 이제 얘기를 나눠 볼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2 부의 주제로서 말포이님께서 남겨 주셨죠? 그렇죠.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제 2 부에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 부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이게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2 부에서 간략하게 이제 정도 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팁이죠. 하나의 팁인데, 코스닥을 이제 보면은 1월 23 일부터, 딱 23 일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딱 23 일부터 비슷한 흐름이 보여요, 코스피랑.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금융투자 순매수, 이거 ETF 인플로우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닥에 23 일부터 30 일까지 일 주일 동안에 이제 순매수가 25년 1 년에 총무 순매수의 10 배예요. 그 말인즉슨 거의 뭐 한 ETF를 10배 정도 샀다, 개인들이나 뭐 사람들이. 그리고 개인은 개별 주식 그만큼 매도해, 하루 이 일 주일 동안 11 조를 매도했을 거예요, 그냥 개별 주식을. 그리고 다 ETF를 사는 걸로 보이는데, 코스피랑 똑같은 경향성이거든요. 그래서 ETF로 자금이 이용되고, 그럼 코스닥도 똑같이 그런 이런 어 행태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코스피에 있던 돈들이 코스닥으로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당연한 거죠. 코스피는 조금 더 어 성장을 이룬 그런 업체들 중심이고, 코스닥은 더더욱 성장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개인의 매수세가 막 너무 성장 중심의 회사들한테 막 쏠리게 됐을 때,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판단 없이 그냥 ETF를 삼으로써 여기에 잡으면 무지막지하게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심리가 뒤바뀌었을 때의 파급력은 사실 코스피 때보다도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 아 가능성 측면에서도 사실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정도입니다. 1 부에서는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1 부를 마무리하고, 네, 2 부로 좀 돌아와서 간략하게 논의하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 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 2 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짧은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1 부가 너무 길었어 가지고 2 부는 좀 간략하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2 부는 이런 이제 한국 장의 어떤 미래, 특히 이제 개인이 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완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을 보고, 데이터를 보시고는. 일단은 저도 되게 많이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시각들이 있었어서 되게 재밌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러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도를 했다라는 뜻인즉슨 그런 펀더멘탈 견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펀더멘탈 견해가 아직까지는 어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개선이 된 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개인의 주도하에 시장이 성장을 한 건, 증시가 성장을 한 거는 좀 우려스럽다.
하지만 이제 미래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추세로는 외국인들이 펀더멘털 견해를 바꾸진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근데 어찌 됐든 과거와 달리 이렇게 시장이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내재적 가치를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 뭐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뭐 PBR이라고 하는 뭐 인디케이터도 그렇고 그냥 다른 여러 그 밸류에이션 매트릭을 봤을 때에도 지금의 증시가 그 unreasonable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좀 주도 면밀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관찰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은 더 많은 외국 자본 유입이 일어나고 성숙한 뭐 기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더더욱 성숙하고 펀더멘탈 견해가 바뀌는 그런 좋은 사이클로 이끌어지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엄청 길었네. 아우 좀 훌륭한 이게 뭐 그 기조연설 같은 그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의견이고요. 뭐 저도 당연히 뭐 거의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막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런 그 상승 불장이 뭐 저야 이제 많은 부분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는 게 또 한국장에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리레이팅 측면에서도. 근데 이분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관심을 가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뉴스에 이게 뭐냐 미국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한국장에 대해서 뭐 그리고 거의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고 아마 다른 거 합쳐도 예 그 지금까지 YTD도 제일 많이 올랐고 아마 2025 년에도 제일 많이 오른 그 지수일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런 관심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지수가 올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개인의 심리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 버린다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제 심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돌아설 거고, 앞으로 그런 모습 없이 계속 펀더멘탈을 지향하면서 뭐 ETF를 추종을 한다고 치더라도 계속 어 조금 더 좋은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지속을 하면은 외국인들도 점진적으로 자본을 많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금 유입 경로를 봤을 때. 네. 개인의 영향이 엄청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기관들이야 뭐 막 홀딩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어쨌든 연기금 쪽에서는 많이 산 것 같진 않아요. 특별한 이제 그 노티스도 없고 은행, 보험 이런 데는 매도세가 강하고요, 이 장에서. 개인이 조금 ETF를 통해서 많이 서포트를 한 거라고 보여져서 이게 그 만약에 진짜 심리가 바뀌어 버리면은 특히 요즘은 되게 그 격차가 높잖아요, 심리에 대해서. 어떤 날은 너무 좋고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뭐 갑자기 막 다 다운되고 이런 되게 위험한 측면이라 사실 예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 심리가 조금 더 안정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라고 느끼는 게, 그 몇몇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심리를 되게 건드리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뭐 트럼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실 과거 같았으면은 4천 이나 5천 이렇게 랜드마크를 좀 달성을 했을 시점에 한번 이렇게 확 꺾이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추세들을 많이 보여 왔는데 최근에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막 흔들리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증시가.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 이게 좋은 사인인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 관점에서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옛날보다 훨씬 더 좀 탄탄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실적들이 좀 받쳐주니까 어제 기업들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고, 뭐 삼성전자 이런 데들도 이제 반도체 이제 관련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사실 좀 사람들이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고, 이거를 좀 성숙하게 유지를 한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미래는 모르니까, 특히 코스닥은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직까지는 완전 기대감으로만 가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도 이제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아마 이제 코스피가 그만큼 올랐는데 코스닥은 안 올랐으니까, 이제 정부나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걸 올려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기대감이 올리는 거긴 한데 그래서 요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동감하는 게 코스닥은 이거는 제 개인의 그런 사견이 많이 들어간 뭐 논점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리스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이 지수를 성장시켰다라고 했을지라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터졌을 때 이 회사들의 탄탄한 사업 실적이라든지 향후 사업 방향성 같은 것들이 그냥 견고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안 좋은 뉴스들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게다가 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이오잖아요. 아직 그 실적이 나지 않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 근데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ETF를 통해서 어떤 개인들이 이제 들고 있으면은 그 심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심리적으로 불이 싹 붙어 가지고 엄청난 자금이 유입돼서 이게 막 올라갔으면은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좀 안 좋은 뉴스들이 터졌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정확하시죠. 아주 맞는 말씀이고, 저도 똑같이 우려스러워요. 사실 코스닥이 지금 많이 좀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바이오 말씀하셨듯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바이오는 제가 잘 몰라서, 코멘트를 드릴 수 없는 것 같고, 저 2차 전지와 로봇 사실 쌍이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로봇 때문에 오르는 거라서. 근데 이 주식들에 저는 기대감을, 그러니까 이 지금 왜 가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에 2차 전지가 들어간다 한들 차에 들어가는 것만큼 같을 리가 없고, 그리고 로봇은 사실, 예, 구조상 에너지를 아껴야 되거든요. 당연히 에너지를 아껴서 오래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자체는 많이 팔리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에너지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들어갈 텐데, 그거를 냅다 그냥 이제 막 "이 정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니까 이 정도 살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오르는 건데, 사실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전혀. 로봇 주식도 사실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그만큼의 휴머노이드 로봇 주식을 할 수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뭐 현대차 빼고는 없죠 사실. 뭐 부품이야 납품하는 건데 사실 현대차에서 이런 데서 부품을 납품받을 거냐?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틀라스 저기 그 이름 까먹었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이 미국 회사잖아요. 한국에서 가져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품을 미국에 좋은 유럽에 좋은 쪽이 많은데 일본에도 많고 굳이 한국 회사라고 한국에서 사 올까? 저는 전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게 슈림 로봇이죠. 엄청 오르다가 바로 하한가 맞고 뭐 그런 저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코스닥이 너무 위험하고 저는 뭐 어느 무엇 하나 이제 탄탄하게 실적으로 가져가는 데가 잘 없고 그 테마 특히 테마 위주인데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에 있는 ETF가 몰려서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먼저 팔 거고 코스닥을 팔아 버리면은 이제 그 주식들을 그냥 같이 그냥 날아가는 거라서 그 특히 대형주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 특히 코스닥 대형주인데 이제 펀더멘탈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그런 곳들은 이제 '많이 위험할 거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그냥 뭐 좀 무지해 가지고 그 펀더멘털적 상승 요인을 면밀하게 다 파악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코스닥이 급작스럽게 최근 23 일부터 지금까지 그냥 뜬금없이 막 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상승 요인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그렇게 불장으로 상승을 했었고 보니까 '코스닥은 안 올랐네. 코스닥도 이만큼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이쪽에 갑자기 개인들이 몰려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끄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특히 코스닥 같이 펀더멘탈이 사업 실적으로 이렇게 단단히 뒷받침되지 않는 증시일 경우에 한 번 그 심리가 꺼지면은 진짜 어 너무나 그 파급력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네. 뭐 안타깝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한 기대감. 왜냐하면 23일 아까 23 일부터 코스닥이 이제 인플로가 아무튼 들어왔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23 일이 딱 코스피 4,950 찍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이 머지않은. 그러고 봤을 때 5천 이제 갈 거니까 '코스닥도 가겠지.'라는 왜냐하면 되게 신기해요. 보시면은 딱 23 일이에요. 그전에는 코스닥에 인플로가 별로 없어요, 그 ETF 인플로가. 근데 딱 23 일부터 일 주일 동안 10 조가 들어갔는데 네 그걸 보면 저는 뭐 그런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이제 그 '키높이를 맞춰 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어떤 그런 것들을 올려주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뭐 없죠. 일 주일 동안 뭐 코스닥에 뭐 펀더멘털이 좋아졌을 리는 없고 23 일부터 갑자기 막 펀더멘털이 좋아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렸다 이런 거는 뭐 믿기 힘드니까 그냥 그래서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지금은. 이게 사실 부동산도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 자금 흐름에서 만약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또 나오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자금 순유입이나 유출에 많이 영향이 미칠 텐데 예.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요즘 뭐 썰도 돌거든요. "부동산 규제가 다시 나올 거다." 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돈 빼서 부동산 사야 된다." 뭐 이러면은 주식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음. 이거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는 맞아요. 유동 ETF 유동화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돈을 그냥 빼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항상 이렇게 막 불장일 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위험한 게 진짜 내가 뭐 주식을 신용담보 잡아 가지고 빚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심리로 인해서 내 그 투자 결정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증시의 그런 심리적 불안을 좀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렇게 비투가 증가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걸 알기 하기 전에는 이 불장이 저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리레이팅 되는구나. 이거 아주 너무 좋다.' 이랬는데 까고 보니까 뭐 들어오긴 했죠. 근데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 가지고 생각보다. 까고 보니까 이제 다 그거였죠. 예. 그래서 회의감도 많이 들고 좀 '위 아직도 위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는 이제 뭐 2만 도 이제 했다가 증권사에서 이제 KB증권에서 2만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뭐 나름 뭐 논거고 탄탄했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저는 뭐 사실 그 뭐 한국 부동산이 뭐 붕괴돼 가지고 다 이제 주식으로 오지 않는 이상 그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나스닥인가? 어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의 어떤 그 항상 불장에는 엄청난 희망들을 가지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불붙여야 되는 게 어떤 그 금융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모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말을 아끼고. 좋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어 예. 뭐 오랜만에는 아니지만 저랑 이제 말포이 님이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좀 우리나라 증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만큼 사실 뭐 저희 둘 밖에 없긴 하지만 두 명이서 합치된 의견을 보였다라는 것인즉슨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의미가 있네요. 저희가 오랜만에 아주 합치가 됐죠. 쉽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 아닐까. 그쵸. 왜냐면 저는 또 이게 사실 좀 좋게 보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우리 말풍이 님은 그래도 좀 냉정하고 비판적이게 많이 잘 바라봐 주시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한번 잘 조심히 분석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맨날 우상향하는 거 없잖아요. 한 번쯤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잘 보고 예 이런 것도 좀 유념을 하고 왜냐면 이런 거는 잘 안 다루더라고요. 그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뭐 저기 뉴스도 그렇고 이런 건 잘 안 다루니까 그런 거 좀 보면서 예 잘 생각하시면 투자 전략에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역시 우리 헤지 펀드 전문가 말포이 님의 되게 유의미한 분석을 통해서 좀 많은 걸 깨달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주제도 들고 와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뭐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것도 사실 뭐 사람들이 안 얘기한다는 이유가 있죠. 그냥 쓸데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 뭐 사실 이 전통 시장에서는 많이 이제 하진 않았는데 예 주목하는 분야도 아니고 근데 아 세상이 바뀌잖아요. 저는 세상이 바뀌는 거에 적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보고 해야 네 세상을 알죠.
맞아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필요한 거니까 뭐 이거 하나만 보라라는 얘기는 또 절대 아니고 예 뭐 정성적으로도 잘 뭐 산업별로 기업별로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그 세력에 대한 뭐 배경이나 추이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거고 유의미했으니까 예 너무 내려치지기 치지는 마시고 아 유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뭐 예. 그러면은 네 말씀 주시죠. 아니, 마무리하려고.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어 네 말코이 님이 마무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넘기시네요. 그럼 예. 어쨌든 이런 수급에 대해서 좀 봤고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조심하셔라.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마냥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좋은 투자 성투하시고 네. 저희도 다음엔 또 더 재밌는 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